저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알바생에게 마감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막 서쪽으로 기울던 무렵이었어요. 발이 좀 부었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죠.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나 끓일까 그런 평범한 생각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이 평범하다고 느꼈던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낼까 멍하니 들여다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이 뒤집히는 날이 이토록 조용한 얼굴로 찾아온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이겠거니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몰랐죠. 어두운 주차장, 차 한 대, 흐릿한 윤곽이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잡아가는 그 몇 초가 이상하게도 아주 길게 늘어졌어요. 그리고 윤곽이 선명해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온종일 울고 또 울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요. 사진의 배경은 그날 장례식장 주차장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과 제 친구 예린이가 있었어요. 제 친구는 다리를 차 안 조수석 위에 올리고 있었고 제 친구 위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짐승들 같았죠.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도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소리 없이 꺼지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죠. 제 이성이 먼저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AI 합성 사진이 얼마나 정교한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건 조작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번호판은 남편 차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체형, 어깨의 선, 머리카락의 결, 장례식장 담벼락의 낡은 페인트 얼룩까지 너무도 선명했어요. 조작이라기엔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이성 다음으로 제 감성이 반박을 했습니다. 감성의 반박은 더 간단했어요. 어느 미친놈이 장모가 상당한 날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상간녀와 저짓을 하고 있겠냐고요. 저는 바로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어요. 문자를 보냈죠. 당신 누구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의도로 보내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차가운 바닥의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억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남편 손을 꽉 쥐고 울었던 제 모습이, 친구 예린이가 제 등을 쓸어내리며 괜찮다고 자기가 있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요. 그 손과 목소리가 그 시간 그 주차장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디에서 저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지금 이걸 저에게 보낸 걸까요? 순간 제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시 상대의 정체를 묻는 문자를 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들이 쏟아졌죠.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날아왔어요. 사진 속 배경은 모텔이었죠. 그것도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마다 배경이 달랐어요.
어떤 사진은 도심 한복판 모텔이었고 어떤 사진은 외곽의 허름한 러브 호텔이었죠. 두 사람은 장소를 바꿔가며 드나들었습니다. 남편이 예린이의 어깨를 끌어당기는 사진, 예린이가 남편 팔짱을 끼고 모텔 문을 들어서는 사진.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제 친구가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이던 그 얼굴과 똑같은 얼굴로요. 사진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죠. 3월 14일. 남편이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 대화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 출장 며칠이야? 3박 4일. 공장 감사가 있어서 좀 빡셀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래도 밥은 제때 먹어. 속 버리면 안 되잖아.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 가방에 속옷을 챙겨 넣었습니다. 깨끗하게 개어서 한 장 한 장이요. 그 가방을 들고 남편은 부산이 아니라 예린이에게 갔던 거예요. 제 걱정을 등 뒤에 두고 태연하게요. 4월 2일도 일치했습니다. 4월 27일도 5월의 그 주말도 빠짐없이 맞아 떨어졌어요. 출장 날짜마다 사진이 있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충동도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죠. 제 일상을 방패 삼아 제 신뢰를 발판 삼아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보며 웃으면서 다음 만남 날짜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12년 동안 저는 이 남자를 너무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친구만큼은 절대 제 편이라고 믿었죠. 그 믿음이 두 사람에겐 그저 이용하기 좋은 허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개월에 걸쳐 기록한 누군가가 있었어요. 날짜까지, 장소까지, 출입 시각까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이었죠.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저에게 이걸 보내는 걸까요? 눈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유리처럼 차가워졌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결정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 침묵 너머에서 누군가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보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누군지 밝히세요. 정체도 모르는 사람 말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내게 원하는 게 대체 뭡니까? 한참 뒤 답장이 왔죠.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당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응징할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당하고 끝낼 건지 응징할 건지 선택지가 두 개라고 했지만 사실 저에게 선택지는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12년을 속이고 20년을 배신한 두 사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응징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을 모두 신뢰할 수 없어요.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증거를 제공했는데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더 있습니다. 훨씬 더 추악한 것들이요. 이 진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조건이 있어요. 제 지시를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세요. 절대로 티내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는 척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해집니다. 절대 모르는 척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려웠습니다.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리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장례식장 주차장 사진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출장 가방에 속옷을 챙겨 넣던 제 손이 떠올랐어요. 예린이가 제 등을 다독이며 괜찮다고 하던 그 목소리도 떠올랐죠. 두려움이 분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추악한 진실이 뭔지 먼저 알려주세요. 그 정도는 알아야 판단을 하죠.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보내는 문자에도 전화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수락하는 순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하필 저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모든 것을 건네는 걸까요? 저를 돕는 걸까요? 아니면 저도 이용하려는 걸까요? 이 판 전체에서 저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미 이 판 안으로 발을 들인 겁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저는 웃으면서 남편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연기를 하면서요. 그 완벽한 연기가 제 복수의 첫 번째 단추였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 오늘 일찍 끝났어.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태연한 목소리였죠. 남편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출장지에서 샀어. 거기 한과가 유명하더라고. 한번 먹어봐.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부드럽게 구겼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그 익숙한 표정으로요. 제가 그 표정을 짓는데 단 0.1초도 걸리지 않았죠. 어머, 고마워. 많이 힘들었겠다. 밥은 먹었어? 아니, 집에서 먹으려고. 뭐 있어? 된장찌개 있어. 앉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출장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공장 감사가 어땠는지, 거래처 사람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말이 끊이질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다른 장면을 재생하고 있었어요. 모텔 입구에서 예린이 어깨를 끌어당기던 남편의 그 손, 어머니 장례식장 주차장, 흐린 유리창 너머의 그 짐승 같은 형체, 남편이 웃으며 말하는 그 입이 사진 속 장면과 자꾸 겹쳐졌죠. 이 남자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이 전부 거짓말 연습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밥그릇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요.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인다. 가게 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그래. 요즘 일이 좀 바빴어. 별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편안한 표정으로, 그 무심한 눈빛으로 밥을 먹고 있었죠. 불륜이 들통날까 두려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평범한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그 뻔뻔함이 분노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목구멍까지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상위에 있는 걸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참았죠. 더 큰 비밀을 제가 알아낼 때까지 참아야 했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죠. 내쉬고 다시 들이켜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제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웃었죠.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을 떠보기로 했죠. 얼마나 반응하는지, 얼마나 당황하는지를요. 아참, 가게 얘기 하나 해야겠다. 뭔데? 2호점 말이야. 예린이가 맡고 있잖아. 근데 매출 정산이 석 달째 안 되고 있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미루더라고.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점장을 바꿔야 할 것 같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젓가락질이 멈췄어요. 표정이 굳었죠. 밥을 씹던 입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정지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좀 봐줘. 예린 씨 요즘 힘든 일 있어. 그러니까 여유를 좀 줘. 당신 오랜 친구잖아. 그까지 정산 좀 넣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네, 사실 큰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놈을 떠보려고 던진 말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든 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뭐야, 예린이랑 당신 서로 연락이라도 해? 어? 아, 그게 아니라, 그야 힘드니까 정산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 뭐 내 생각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꼭 연락을 해야 하나? 둘이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색하게 물잔을 집어들었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손이 꼭 저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의문의 제보자에게 남편과 친구 예린이의 외도를 알기 전 남편과 예린이는 서로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두 사람이 따로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예린이의 사정을 꿰고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다고 여유를 줘야 한다고요. 묻지도 않은 말을 스스로 척척 꺼내면서요. 이 반응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제가 예린이 이름을 꺼낸 순간 남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여자를 감싸는 것이었다는 것. 두 사람의 관계를 남편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었죠.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건드리기도 전에요. 제 목구멍에서 말이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나 다 알고 있다고, 모텔 사진도 봤다고, 날짜까지 다 맞춰봤다고. 이를 악물고 간신히 삼켰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패를 꺼낼 자리가 아니었죠. 이 남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가게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신경 꺼.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저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먼저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저 뒷모습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예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왜? 예린아, 할 말이 있어. 2호점 위탁관리 계약 오늘부로 해지할게. 매장 운영 권한도 즉시 회수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야,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아침부터 무슨 실없는 소리니?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야, 갑자기 이게 무슨... 석 달이야. 정산이 석 달째 밀렸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알아? 더 이상은 안 돼.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예린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웃음기가 싹 거쳤죠. 야, 이서진, 너 지금 진짜로 하는 말이야? 내가 없었으면 그 매장이 지금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오픈할 때부터 내가 다 잡아줬잖아.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내가 다 관리한 거고. 근데 정산 좀 늦었다고 이러는 거야? 너 이러는 거 갑질이야. 알아? 그리고 너 은혜도 모르는 거냐? 지금? 진짜 너한테 이런 말 듣게 될 줄 몰랐다. 황당하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은혜. 이 여자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 남편을 빼앗아간 입으로. 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다른 걸 물었던 그 더러운 입으로요.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는데 웃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뻔뻔함의 차원을 넘은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꺼낼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할 말 없어. 야, 끊지 마. 야, 이서진! 야, 지금 너 진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20년이야, 20년. 너 이러고 전화 끊으면 나 다시 어떻게 보려고 이러니? 그 말에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예린이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문자도 왔습니다. 확인은 했어요. 사과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얼마나 내 덕을 봤는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들만 가득했어요.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였죠.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얘는 정말 끝까지 이러는구나. 불륜을 저지르고도 제 남편을 가져가고도 얘는 그 잘못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언제나 억울한 건 자기였죠. 그 뻔뻔함이 경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20년을 함께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얘한테는 저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때가 되면 이 여자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게 따졌습니다. 여보, 예린 씨 매장 권한 회수했어?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당신은 관여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개편을 들어? 그리고 그건 대체 어떻게 알았대? 둘이 연락해?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러냐고. 예린 씨가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된다며 나한테 연락했었지. 예린 씨도 뭔가 사정이 있는 걸 텐데 둘이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우, 정산 석 달 밀린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내 언녀 걱정을 아내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고 있는 게 참 우습더군요. 이 남자는 지금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겠죠. 가게 일은 내가 알아서 해. 2번 말하지 않을게.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사진들이 떠올랐죠. 그것들이 어둠 속에서 차례대로 펼쳐졌습니다. 잠이 아니라 분노가 저를 깨우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스프링 소리 하나 없이 조심스럽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혔죠. 곧이어 낮고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 문 앞에 섰어요. 소리에 귀를 바짝 붙였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어. 내가 수습할게. 아유,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서진이는 내가 달래면 돼. 그러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일 좀 더 키우지 말고.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어요. 예린이었습니다. 분명했죠. 새벽 3시에 욕실에 숨어 남편이 전화할 상대가 상간녀 말고 누가 있겠어요. 달랜다고 했습니다. 저를 달랜다고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달래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오만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욕실 문을 당장 열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얼마나 뻔뻔하게 둘러댈 수 있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돌렸죠.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보자가 시킨 대로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보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죠. 지금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참으며 연기하는 것도 속에서 천불이 나서 힘들고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죠. 여전히 제보자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갈등했어요. 지금 당장 남편 앞에 사진들을 펼쳐놓고 이혼을 선언할까? 아니면 제보자의 제 연락을 기다릴까? 그 선택지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잃었죠. 하지만 더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보자의 그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른 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 잠든 척을 했어요. 남편이 뒤척일 때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죠. 이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상태인가 싶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이 출근하며 오늘도 같이 힘내자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녁엔 오늘 어땠냐고 물었죠. 그 평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고문이었어요. 모든 걸 알면서 모르는 척 대꾸해야 하는 그 시간이요. 사랑했던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웃어야 하는 그 시간이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겪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모르는 척이 때론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걸요. 그 시간들이 쌓일수록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2주일이 다 되어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그 번호를 확인했죠. 여전히 읽음 표시 하나 없었습니다. 그 번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이용하고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괜히 속은 건 아닐까 싶어 식은땀이 났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제가 어디 누워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보자가 영영 연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점점 커졌죠. 처음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불안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매일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에서 제가 점점 지고 있었어요. 인내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무렵이었어요. 드디어 제보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늦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연락을 못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2주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만큼 지쳐 있었던 겁니다. 이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가진 증거로도 충분합니다. 이혼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움직이면 절반밖에 못 끝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보내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후 사진이 문자로 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굳는 걸 느끼면서 그 사진을 열었죠.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옆에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었어요. 예린이 옆에 있는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번듯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 문을 들어서는 사진, 나란히 걸어 나오는 사진, 날짜도 찍혀 있었어요. 남편과 동시에 진행 중인 불륜이었습니다. 상간녀이자 제 친구 예린이는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과 그리고 또 다른 어딘가의 여자의 남편을요. 예린이가 감당하고 있는 거짓말의 규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단 경악이었어요. 얼마나 대담해야 이게 가능한 건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였죠. 20년을 알아온 친구의 실체가 이렇게 낯설 수가 있다는 게, 친구라고 믿었던 그 얼굴 뒤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남자, 아내 연락처입니다. 직장 정보도 함께 보냅니다. 예린이 상간남 아내의 연락처와 직장명이 왔어요. 저는 그 정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예린이 주변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이 아내에게 사진을 전달한다면 예린이는 두 곳에서 동시에 무너질 수 있었죠. 남편과의 불륜도 다른 유부남과의 불륜도 한꺼번에요. 쏟아질 파국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이 연락처 하나가 예린이에게는 2개의 핵폭탄이 될 수 있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이걸 다... 저도 당신처럼 크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을 도우려는 것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당신이 누군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시간이 없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연락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제보자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오래, 훨씬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죠. 저는 천천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를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가를요. 저는 다음 날 집 근처 휴대폰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2번째 휴대폰을 개통했어요. 매장에서 나와 주차장 구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 파일을 열었어요. 예린이와 처음 보는 유부남이 모텔 문을 들어서는 사진, 나란히 걸어 나오는 사진, 날짜까지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사진들을요. 저는 제보자가 보내준 그 유부남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방금 개통한 제 2번째 핸드폰으로요. 사진만 전송했어요. 설명은 달지 않았죠. 받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면 됐습니다. 그냥 진실이 전달되기를 원했을 뿐이었죠. 당신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을 받아든 그 여자의 감정이 어떨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감정을 통과해왔으니까요.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젠가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실을 아는 순간 예린이 주변의 세계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저는 방금 그 무너짐의 첫 번째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후회가 생길 자리에 이미 분노가 꽉 들어차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남편이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 번호를 눌렀죠. 예린이와 유부남의 밀회 사진. 그것을 남편에게도 전송했습니다. 남편도 알아야 했어요. 자기 내연녀가 자기 말고 다른 유부남도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자기도 이용당한 남자라는 것을요. 배신당한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남편이 어떻게 소화할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사진을 받아든 남편의 얼굴이 어떨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죠. 내연녀에게 배신당한 남자의 표정이라니요. 꽤 볼만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휴대폰을 가방 안쪽에 넣고 TV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욕실 쪽에 가 있었죠.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거실을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충전 중이던 휴대폰을 집어드는 소리가 났죠. 저는 TV를 바라보며 눈끝으로 침실 쪽을 주시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은 자세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침실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침실에 가보니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굳어 있었죠. 1초, 2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의 표정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얼굴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저는 다시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제 두 번째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너 누구야? 저는 TV를 바라보며 모른 척했어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그리고 잠시 후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남자의 목소리라는 건 알 수 있었죠. 벽을 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어떤 감정에 잠겨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작은 방 문 앞에 섰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웃음이 나오는 걸 꾹 참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그게 회사 일이야. 큰일 났어. 나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회사 일은 무슨 회사 일입니까? 상간녀 일이죠. 남편 눈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놔줬어요.
남편이 빠르게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나가봐야 해.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꿰어 신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남편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죠. 저는 현관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을. 가는 곳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린이에게 가는 겁니다. 아니면 예린이에게 전화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어느 쪽이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예린이가 만든 균열이요. 저는 그냥 그 균열에 불씨 하나를 던졌을 뿐이에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시원했어요. 남편도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감각. 저는 그걸 2달 넘게 혼자 껴안고 살아왔어요. 이제 남편도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아주 공평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돌아와 앉았어요. 텅 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어요. 나가버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저 기다렸어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굳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2달을 잠 못 자며 버텼는데 이날 밤은 이상하게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뭔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땡땡 경찰서입니다. 강민호 씨 배우자 되십니까?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절친의 자택에서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가 절친을 폭행했다는 것, 절친은 크게 다쳤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도 심각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것, 또 다른 남성, 그 유부남이겠죠. 예린이가 만나고 있던 또 다른 내연남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그 남자와 맞닥뜨린 겁니다. 내연녀의 집에서 내연녀의 또 다른 남자를 마주친 거죠. 그게 얼마나 굴욕적이었을지는 남편 본인만 알겠죠. 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솔직히 놀라기는 했어요.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죠. 저는 그냥 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사진을 보낸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후에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처음부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남편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간 것은 남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도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집에 가라고 한 적이 없었죠. 폭행을 하라고 한 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건 전적으로 남편이에요.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저는 그 책임을 대신 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되나요? 경찰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크게, 훨씬 빠르게 터졌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형사가 저를 안내했죠. 피해자가 2명입니다. 한 명은 강예린 씨, 안면부와 갈비뼈 다발 골절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요. 특히 얼굴 쪽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죠. 다른 한 명은 정태우 씨라는 남성인데 이분이 왜 강예린 씨의 집에 있었는지 아무튼 정태우 씨는 두부 외상으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예요. 어떻게 폭행한 건가요? 망치요. 망치를 들고 강예린 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뒤 2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어요. 남편분은 특수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망치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차에 망치를 싣고 갔다는 건 가는 길에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었죠. 충동이 아니라 의지였어요. 그 순간 남편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남편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안에서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죠. 슬프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2달 전에 제 아내 남편은 죽었으니까요. 구치소에 있는 저 남자는 제가 12년을 함께한 사람의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혼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죠. 변호사를 찾아야 했고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연기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면을 벗을 시간이 온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보자였어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죠. 더 추악한 진실. 처음부터 제보자가 예고했던 그것이 이제야 나오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제 말해주세요. 조만간 직접 만나서 전달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말에 제보자의 정체를 드디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2달 넘게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이 사람의 말을 따라왔어요. 그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죠. 저는 경찰서 앞에 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죠. 며칠 뒤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면회를 요청했다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죠. 이 남자가 제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앉아 있을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면회실 유리 너머로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죠.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서진아! 남편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나 좀 도와줘, 제발. 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다 그년이 꾸민 거야. 예린이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라고. 나한테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매번 그년이 주도한 거야. 나는 그냥 한 번 넘어간 게 계속 이어진 거지. 나도 피해자야, 서진아. 제발 변호사 좀 써줘. 정관 변호사로. 돈 아끼지 말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 피해자라는 단어가 유리벽에 부딪혀 제 귀로 돌아왔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관계를 가진 남자가 망치를 들고 사람을 때린 남자가
지금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었어요. 경이로운 뻔뻔함이었죠. 서진아, 우리 12년이야. 12년을 같이 살았잖아. 나 실수 한 번 한 걸로 이걸 다 부술 거야?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우리가 같이 일궈온 거잖아. 이혼하면 다 무너져. 내가 나가면 다시 잘할게. 진짜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가정을 지키자. 어? 나도 따지고 보면 진짜 억울해.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요. 이 남자가 바다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전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들었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 뭘? 처음부터. 당신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 주차장 차 안에서 그년이랑 발가벗고 그 짓을 하고 예린이랑 모텔 다닌 것도 출장 핑계 대면서 둘이 놀러 다닌 거. 나 전부 다 3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어요. 그리고 예린이랑 그 유부남 사진 있잖아. 그거 당신한테 보낸 사람 나야. 이 등신아.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뭐가 억울하다는 거니? 순간 면회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얗게 종이처럼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표정을 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래오래요. 뭐? 네가 그 사진을 보낸 거야? 그럼 이 모든 게 네가 꾸민 거잖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다 네 때문이잖아. 네가 그 사진 안 보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이 미친년이 날 가지고 놀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에게 더 쓸 시간은 없었어요. 나는 사진을 보냈을 뿐이야. 망치를 든 건 당신이고 그 집에 찾아간 것도 당신이야.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남편이 유리병 너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죠. 면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그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년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구치소를 나온 그 오후였습니다. 제보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나시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요양병원이었어요. 서울 외곽 조용한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죠. 왜 하필 요양병원일까요? 제보자가 환자라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간병하는 사람인 건가? 2달 넘게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요양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옆 긴 의자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7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몸이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 눈이 저를 향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서진 씨, 맞죠? 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저 강예린이 전 남편 엄마예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예린이의 전 남편.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최도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예린이가 이혼했다는 것도, 이혼의 이유가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도 들었죠. 하지만 그 남자의 어머니가 제보자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놀라셨죠? 앉으세요. 긴 얘기가 될 겁니다.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도윤이가 이혼하면서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뺏겼습니다. 네, 맞아요. 서준 씨 친구 강예린이 제 전 며느리였죠. 아들을 속여서 전부 재산을 뺏고는 이혼을 한 거예요. 제 아들은 이혼하고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죠. 그게 예린이가 한 짓이라고요? 네, 그것이 다 한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아들은 폐인이 됐어요. 술만 마시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방 안에만 있었죠. 그러다 간이 망가졌습니다. 6개월 전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마른 눈이었죠. 도윤이가 죽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 피운 것 같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한 낌새가 많았다고요. 근데 이미 다 뺏기고 이혼까지 한 뒤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네, 저도 억울해서 제 아들도 죽어서도 억울할 테니 조사를 해봤죠. 도윤이 장례 치르고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석 달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나오더군요. 줄줄이. 당신 남편하고 또 다른 유부남하고 그년이 버리고 다니는 것들이 전부 찍혀서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슬픔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복수가 된 것이죠. 흥신소를 고용하고 증거를 모으고 저를 찾아내 하나씩 건넨 것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그 오랜 시간을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윤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눈 감은 뒤에도 그 아이가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죠. 이 어머니와 저는 같은 사람에게 삶을 짓밟힌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낡은 기계였어요. 이게 마지막 증거예요. 이걸 드리려고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뭔가요? 강예린을 속이려고 제가 치매인 척을 했어요.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도 그년이 요양원에 찾아오더라고요. 효부인 척 하면서. 처음엔 왜 오나 싶었죠. 이혼한 시어머니를 못하러 찾아와요. 그러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제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재산까지요? 아들 것을 다 뺏었는데 시어머니 재산이라고 안 탐나겠어요? 그년이 올 때마다 저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척, 헛소리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켜서 베개 밑에 숨겨뒀어요. 그년이 뭘 하든 뭘 말하든
증거로 만들어서 전부 담아두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세운 집념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어요. 그날도 그년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과일 깎아드릴게요. 역겨운 효부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눈 감고 잠든 척 했습니다. 속으로 빨리 꺼져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강예린 전화가 울렸어요. 봤더니 누군가하고 통화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예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과점 명의 넘기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서진이가 나한테 맡긴 서류들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예금은 오빠가 상속받으면 되고. 뭐? 눈치채면? 아, 오빠도 참 간담이 작다. 눈치 못 채게 음식에 수면제 타. 수면제 먹여서 깊이 재워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한 것처럼 꾸미면 돼. 유서도 오빠가 대충 써놓고. 그래. 가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주변에서 다 아니까 누가 의심하겠어. 그래 맞아. 요즘 경찰들 그런 거 깊게 조사 안 해. 그냥 지가 스스로 죽은 걸로 바로 종결될 거야.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는 들리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수면제, 스스로 한 것처럼 유서.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조립되었죠. 완성된 그림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죽이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 했던 겁니다. 20년 친구와 12년 남편이 제 목숨값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네, 제가 진짜로 연락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단순 바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를요. 아들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제보자가 처음에 모르는 척하라고 했던 이유도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전부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아차린 티를 냈다면 두 사람이 계획을 앞당겼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더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제 몸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들 따라가야죠. 암이 많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끝내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못 가지. 이서진 씨가 끝내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를 석 달 넘게 혼자서 지켜온 손이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어머니. 이 증거로 반드시 그것들 꼭 대가 치르게 하겠습니다. 도윤 씨 못 가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줄이 주름진 볼 위로 흘렀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저희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요양병원을 나온 그날,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녹취 파일과 제보자인 도윤 씨 어머님께서 건네주신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변호사가 녹취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죠.
이건 단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 공모에 해당합니다. 즉시 고발하셔야 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준호와 강예린을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고발했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녹취 파일의 음성 분석 결과 통화자가 예린이와 남편임이 확인됐습니다. 수면제 구매 내역, 유서 초안이 담긴 남편의 메모 파일까지 추가로 발견됐어요.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었다는 증거였죠.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며칠만 늦게 알았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린이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녹취는 조작된 거예요. 저는 서진이 친구예요. 20년 지기 친구를 제가 왜 해칩니까? 그 말을 법정에서 직접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친구라는 단어를 방패로 쓰는 이 여자가 경이로웠죠. 하지만 그 방패는 이미 부서져 있었어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김복순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셨죠. 하지만 눈빛은 그날 요양병원에서 처음 뵈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어요. 검찰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겨뒀고 강예린이 살인을 모의하는 통화를 제 귀로 들었습니다. 녹취가 조작이라고요? 사실입니다. 제 아들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린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지는 걸 봤어요.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판결이 내려졌죠. 남편은 살인미수 공모죄와 특수폭행 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린이도 살인미수 공모죄로 징역 12년 실형이 확정됐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저는 완전히 승소했죠.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서 제가 받아야 할 것은 전부 받아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저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죠. 어머니, 끝났습니다. 둘 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아, 엄마가 했다. 이제 너도 편하니? 그 말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들을 보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도윤 씨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분이 제 생명을 지켜주셨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에 제과점 앞에 섰어요. 간판에 불이 아직 꺼져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12년의 결혼이 무너진 자리, 20년의 우정이 썩어 있던 자리, 그 흔적들이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간판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켜졌죠. 새벽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